1971년 7월 19일 월요일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 이날 저녁 7시 30분경 폴 로빈스는 자신의 여자친구 캐리 듀안과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한층 들뜬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밤 11시 15분쯤 취기가 오른 폴은 문득 캐리의 룸메이트 베벌리를 떠올렸고 충동적으로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폴은 전화를 받은 베벌리에게 캐리랑 바에서 한잔하고 있어. 잠깐 나와서 같이 마시자. 라고 말했습니다. 폴의 여자친구 캐리는 베벌리 그리고 리타 커런과 함께 3명이서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폴은 캐리의 룸메이트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베벌리는 아쉽다는 듯 리타가 이미 침실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벌리는 리타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깨울 수 없다고 했고 폴은 아쉬운 기색을 보이며 그럼 너라도 잠깐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폴의 말에 베벌리는 알겠다고 답한 뒤 서둘러 폴과 캐리가 있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베벌리가 집에서 나온 시간은 밤 11시 20분. 잠시 후 술집에 도착한 베벌리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새벽 12시 30분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남짓한 그 짧은 사이 집에 홀로 남아있던 리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벌리가 집에서 나서자마자 어둠 속에서 어슬렁거리던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며 눈치를 살피다가 1층에 위치한 리타의 아파트 뒷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괴한은 문을 조심스럽게 당겨보았고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괴한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괴한은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고 곧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리타를 발견합니다. 그는 숨을 죽이며 침대 곁으로 다가선 다음 본능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그녀를 덮쳤습니다. 잠시 후 욕망을 채운 괴한은 곧바로 리타의 목을 졸랐고 리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괴한은 처음에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뒷문을 열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밤 12시쯤 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는 여자친구 캐리와 함께 계산을 마친 뒤 집으로 향했지만 아직 술을 더 마시고 싶었던 베벌리는 술집에 조금 더 남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에 도착한 폴과 캐리는 아파트 정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리타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베벌리가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잠시 후 새벽 12시 30분경 드디어 베벌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폴과 캐리 그리고 베벌리는 바로 잠들기가 아쉬웠는지 거실에 모여 가볍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피곤함이 밀려왔고 마침내 새벽 1시 20분경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폴은 여자친구 캐리와 함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고 베벌리는 리타와 함께 쓰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폴과 캐리가 침대에 눕기도 전에 맞은편 방에서 베벌리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리타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도와줘. 비명과 동시에 폴과 캐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고 그리고 단숨에 베벌리가 있는 방으로 뛰어갑니다. 놀랍게도 방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리타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폴은 큰 소리로 베벌리에게 당장 신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리타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안타깝게도 리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리타의 죽음이 단순 사망이 아닌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했고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수사관들이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즉시 리타의 방을 봉쇄한 뒤 방안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리타의 손에 단단히 쥐어진 머리카락을 발견했으며 손톱 밑에서도 미세한 조직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다리 아래에서 찢어진 분홍색 실크 팬티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수사관들은 당시 45kg 남짓한 작은 체구였던 리타가 괴한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수사관들은 리타의 팔꿈치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라크 브랜드의 담배꽁초 한 갭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희미한 담뱃재가 남아있었고 쟤는 리타의 몸과 오른팔 사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장 담배꽁초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당시 라크 담배는 일본에서 혼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배꽁초가 어느 브랜드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꽁초가 리타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관들은 범인이 어떻게 출입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리타의 집은 아파트 1층이었고 리타의 아파트에는 2개의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실로 바로 연결되는 정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방으로 이어지는 뒷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두 출입구를 모두 면밀히 조사했는데 곧 뒷문의 바깥쪽에서 작은 혈흔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범인이 뒷문을 통해 나갔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너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두 분 어디에서도 강제로 침입하는 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관들은 리타의 룸메이트들에게 평소 출입문을 잘 잠그고 다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수사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캐리와 베벌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평소 정문만 잠그고 다니고 뒷문은 잠그지 않은 채로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관은 괴한이 뒷문을 통해 침입해 리타를 살해한 뒤 같은 길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즉시 리타의 룸메이트들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리타의 룸메이트들은 모두 명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자 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인 리타와 룸메이트 베벌리는 비흡연자였지만 폴과 그의 여자친구 캐리는 흡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라크 브랜드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이 라크 담배꽁초가 범인이 리타를 살해한 후 피우고 버린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DNA 분석 기술이 현재처럼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꽁초 하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관들이 아파트 주민들을 인터뷰하던 중 한 남성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더로스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아파트 3층에서 아내 미셸 더로스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아파트 주민 중 유일하게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더로스 부부를 불러 조사했지만 미셸과 윌리엄은 사건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밤새 아파트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도 진술합니다. 특히 미셸이 직접 남편의 알리바이를 보장하며 그가 결백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주민 전체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용의자는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리타의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후인 1971년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리타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사복경찰관을 포함해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겼고 누군가는 흐느껴 울었으며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범인의 검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리타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버링턴 주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에도 불을 켜둔 채 생활했고 문과 창문에는 추가 자물쇠가 달렸으며 조그마한 소리에도 쉽게 불안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집 바깥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리타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단서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자 1971년 12월 15일 당국은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3,000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어떤 제보도 범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리타 살인사건에 대한 관심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리타의 부모님에게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고 그들은 남은 인생을 오직 딸을 죽인 범인을 찾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20년 뒤인 1991년 리타의 아버지는 끝내 범인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뒤인 2002년 리타의 어머니마저 눈을 감았습니다. 리타의 형제들은 매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세월이 흘러도 이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며 대중들에게 리타의 이름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21년 사건 발생 50주년 기념일에 가족들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마저 거의 모두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리타의 가족들은 반세기 동안 최선을 다해준 버링턴 경찰서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리고 마침내 리타를 가슴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당국은 리타 살인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이 마지막 성명을 발표한 지 2년 후인 2023년 2월 21일 버링턴 경찰서는 리타 커런 살인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50년 동안 숨어있던 살인자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리타 살인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50년 전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신중하게 복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14년 9월 19일 리타 커런이 살해된 지 43년 후 버링턴 경찰서는 이 오래된 미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1971년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고, 비록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단서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진실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중에는 리타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도 포함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는데,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결과 담배꽁초에서 수집된 DNA는 등록된 어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이 잠재적 용의자가 리타가 살해되기 전이나 이후에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거나 2014년 기준으로 그의 프로필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버링턴 경찰서는 검시관 사무실로부터 2년 전 의뢰한 다른 증거들에 대한 분석 결과도 회신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분석 결과 증거 물품들에서 충분한 양의 DNA를 추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경찰이 기대했던 결정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고,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도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사건은 다시 미궁속으로 빠지는 듯 했으나 3년 뒤인 2019년 새로운 수사팀이 리타 사건을 맡으면서 조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년 전과 달랐는데,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수십 년 동안 발전된 법의학 기술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해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고,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뒤인 2022년 초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단서는 리타의 찢어진 팬티였는데, 팬티에서 발견된 체액 샘플 중 하나는 리타의 DNA였고 다른 하나는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범인은 단 한 걸음 앞에 있었으나 아직까지 큰 의문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범인의 정체를 밝혀낼 단서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때 수사관들 앞에 세스 무어라는 유전계 보학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세스 무어는 파라본 나노랩스의 수성유전계 보학자로, 그녀는 DNA 데이터를 분석해 수십 년간 풀리지 않은 사건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범 골든스테이트 킬러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수많은 강력 사건과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를 파라본 나노랩스로 보냈습니다. 연구소 측은 전체 DNA 프로필을 추출한 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및 계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GED매치와 패밀리트리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일주일 뒤 세스 무어는 수사관들과 화상통화를 통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녀는 수사관들이 단 한 번도 용의자로 의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윌리엄 더루스. 수사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분석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50년간 숨어있던 윌리엄 더루스를 찾기 위해 DNA 대조 방식이 아닌 혈연 관계를 추적하는 유전계 보학 분석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은 단순히 DNA 샘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조상을 통해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세스 무어는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를 이용해 공통조상을 공유하는 원거리 친척들의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의 가계도를 분석하고 170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통조상을 특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상을 중심으로 후손들의 범위를 하나하나 좁혀나갔고, 그 결과 특정된 유력한 후보가 바로 윌리엄 더루스였습니다. 세스 무어의 브리핑을 들은 수사관들은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5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의 실마리가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스 무어가 특정한 용의자 윌리엄 더루스, 수사관들은 즉시 그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곧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윌리엄 더루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는데 그는 50년 전 리타가 살던 아파트 3층에 거주했던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했고 1971년 당시 윌리엄 더루스는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찢어진 팬티에서 발견된 DNA가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했고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는 윌리엄 더루스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DNA를 직접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그의 가족을 통해 DNA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세스 무어의 도움을 받아 윌리엄 더루스의 이복 형제를 찾아내었고 즉시 그에게 연락하여 DNA 샘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경찰의 요청에 협조적으로 응했고 곧바로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DNA 분석 결과 윌리엄 더루스가 증거물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단 하나, 50년 전 그가 어떻게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조사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시 윌리엄의 알리바이를 제공한 인물을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1971년에 윌리엄과 함께 살았던 그의 아내 미셸 더루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미셸은 아직까지 생존해 있었고 얼마 뒤 수사관들은 그녀를 찾아가 50년 전 발생한 리타 살인 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미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조용히 슬픈 미소를 짓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50년 전 수사관들에게 했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윌리엄 더루스는 1939년 12월 1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48년 9살이었던 윌리엄을 데리고 노부코라는 젊은 일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윌리엄은 23세의 미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을 결심한 그는 미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사실 난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어. 과거에 무장 강도 혐의로 복역했었어. 그러나 미셸은 놀랄 정도로 태연했는데 그녀에게는 그의 과거보다 지금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1년 6월 윌리엄은 결혼을 앞두고 미셸과 함께 버몬트주 버링턴으로 이사했는데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은 리타 커런이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리타 커런은 1층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고 윌리엄과 미셸은 3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두 사람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1971년 7월 5일 사건 발생 2주 전 윌리엄과 미셸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시작된 행복한 신혼생활. 그러나 단 2주 후인 1971년 7월 19일 그 아파트에서 리타 커런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타 커런도 윌리엄과 같은 시기인 1971년 6월 새로운 보금자리인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신입 교사였습니다. 당시 리타는 여름방학을 맞아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호텔에서 객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가 수입을 벌고 있었습니다. 1971년 7월 19일 사건 당일 리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호텔에서 근무했고 퇴근 후 저녁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카펠라 그룹과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밤 10시쯤 리타는 아파트로 돌아와 곧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룸메이트 베벌리도 집에 있었는데 그러나 잠시 후 베벌리는 잠든 리타를 뒤로 한 채 이미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캐리와 그녀의 남자친구의 술자리에 합류하기 위해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리타가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무렵 윌리엄과 미셸의 집에서는 심한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쯤 격렬한 말다툼 끝에 싸움이 끝나자마자 윌리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미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화 좀 시키고 올게. 그는 이렇게 말한 뒤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화를 시키러 나간 것이 아니었고 윌리엄이 향한 곳은 아파트 1층 리타의 집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조용히 그녀의 집으로 몰래 침입했고 방에서 잠들어 있던 리타를 추행한 뒤 살해했습니다. 윌리엄은 범행을 마친 뒤 그는 주머니에서 라크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실 한쪽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반을 태웠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들이마신 그는 리타의 방 안에 담배꽁초를 던진 뒤 조용히 뒷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사건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아파트에 유일한 전과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즉시 3층으로 올라가 유일한 전과자 윌리엄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수사관들은 윌리엄에게 그의 행적을 추궁했지만 윌리엄과 미셸은 밤새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윌리엄의 아내 미셸은 직접 그의 알리바이를 보장하며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깨어 있었지만 수상한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으로 인해 경찰은 윌리엄을 더 이상 의심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렇게 그는 유력한 용의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2년이 지난 2023년 미셸은 다시 수사관 앞에 앉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미셸은 52년 전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바로 남편 윌리엄 더루스였다고 폭로합니다. 당시 남편 윌리엄은 아내에게 자신은 리타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나 과거 범죄 기록 때문에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만약 경찰이 물어보면 밤새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셸은 당시엔 남편의 말을 믿었고 남편이 당연히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확신했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로 인해 리타의 죽음은 무려 52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미셸은 후회하는 표정으로 만약 남편이 살인범인 걸 알았더라면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1971년 가을 리타 커런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몇 달 뒤 윌리엄 더루스는 갑자기 아내를 두고 홀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머리를 밀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아내에게 태국에 와서 함께 살자고 말했고 그렇게 6개월 후인 1972년 3월 미셸은 결국 남편을 따라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처럼 비구니가 되어 그와 함께 승려 생활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태국에서 1년 반을 함께 지냈지만 미셸은 점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녀는 남편을 떠나 홀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74년 태국에 남아있던 윌리엄도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고 귀국하자마자 그는 사라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윌리엄과 사라는 순식간에 깊은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단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의 폭력적인 성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와 사라의 결혼 생활은 4년 만에 파국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1978년에 이혼합니다. 그 후 윌리엄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8년 뒤인 1986년 윌리엄 더루스는 한 호텔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6세, 사인은 약물과다 복용이었고 윌리엄의 시신은 화장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는 리타 커런의 사건이 해결되기 37년 전 비겁하게도 법의 심판을 피해 지옥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사건 발생 52년 만에 버링턴 경찰서는 리타 커런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리타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경찰의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현장에는 52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하다 은퇴한 경찰관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반세기 만에 사건을 해결한 후배 수사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범인 윌리엄 더루스의 아내 미셸은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경찰 대변인은 그녀가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경찰에 거짓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셸의 거짓말이 단순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52년 동안 사건을 미궁속으로 빠뜨린 명백한 사법항해라고 말하며 그녀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설사 미셸의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